2017년에 개봉한 장준환 감독의 역사 드라마 영화 1987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군상극 영화입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던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법대로 부검을 강행한 최환 부장검사, 영등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동아일보 전직 기자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이부영이 옆방에 수감된 고문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뒤 친한 교도관을 통해 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 전달해 폭로하게 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1987년 1월 14일 오후 12시 30분 구급차 한 대가 남영역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달립니다. 구급차의 목적지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어요. 대공분실 안에는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쓰러져 있었고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이었죠. 고문을 당하던 박종철이 사망한 상황이었으며 중앙대 용산병원 오연상 교수가 달려와 박종철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양주와 짜장면 먹방을 하려던 최환 검사에게 공안 경찰들이 찾아와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며 아부를 하는데요. 공안 경찰들은 서류 한 장을 내밀고 도장 한번 찍어달라고 합니다. 최환 검사는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서류는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대학생 박종철 군의 사망 경위서와 화장 동의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박종철이 죽은 지 8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부검은 고사하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부터 하겠다는 것이었죠. 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 초반의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가 자식의 마지막 얼굴도 안 보고 화장을 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며 믿지 않죠. 최환 검사가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자 공안당국은 온갖 라인을 통해 압박을 넣는데요. 이에 분노한 최환은 시신을 화장하는 대신 시신 보존 명령서를 발부해버린 다음 목욕탕에서 잠적합니다. 그리고 최환은 아랫기수이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홍규 검사를 불러내 언론에 정보를 흘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이홍규 검사는 최환 검사의 부탁대로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를 만나 경찰들 큰일 났다, 서울대생이라며 은근하게 정보를 흘리는데요. 신 기자는 사실 아는 게 없었는데 본능적인 촉으로 뭔가 엄청난 일이란 걸 눈치채고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라며 맞장구를 치며 정보를 캐냈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는데 성공합니다. 중앙일보에서는 경찰 조사받던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사망이라는 내용의 단편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는 대충 훑어보면 잘 읽히지도 않을 구석에 쓰여져 있었어요. 중앙일보에서도 이걸 한 면에 걸쳐 내면 바로 잡혀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기사를 배치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기사를 배치했어도 기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본 보안사 군인들한테는 한 번에 걸리고 맙니다. 이 중앙일보의 단편 기사는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요. 안기부와 치안본부에서는 이 일로 자기들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치안본부장은 명예를 걸고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말하고 박종철이 어쩌다 죽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공수사처장 박처원이 준 서류를 보면서 그게 조사관이 책상을 이라며 사인을 읊으려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박처원이 직접 그 학생이 겁을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쓰러졌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치안본부장이 소리를 지르며 죽었다고 발표를 한 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박처원이 부연 설명으로 탁 치니 하고 죽었다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때 박처원은 기자들한테 이만하면 적당히 알아들어라 라는 눈빛을 보이죠. 그러나 기자들은 사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걸 말하는 박처원의 설명도 어색해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믿지 않죠. 그 시각 최환은 부검을 위해 한양대병원에 와 있었는데요. 공안 경찰들이 부검실 앞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박종철의 누나 박은숙이 달려오다가 공안 경찰에게 머리채가 잡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끌려가는 박은숙을 따라간 최환은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는데요. 그곳엔 박종철의 유가족이 몰려와 있었어요. 박종철의 어머니 정차수는 우리 철이 손 한 번만 잡게 해주이소. 지금 안 잡아보면 못 잡아본다 아이니까 한 번만 만지게 해주이소.
라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경찰들은 박종철의 가족을 강제로 끌고 가 차에 태워버립니다. 이 모습과 함께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검사들과 부검이들을 비웃고 있는 공안경찰들을 번갈아 보던 최화는 결국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최화는 당장 박처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야, 누구야? 예, 저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요. 여기가 한양대병원인데요. 당신네 부하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관들끼리 진작에 다 정리한 거야. 부검일에 날래 걷어치우라우. 아저씨 나 알아? 어디다 대고 반말이지? 내래 대공처장이야. 뭐 씨발 대공은 법이고 나발이고 뭐 안 지켜도 된다 이거야? 검찰 수사관들 싹 다 불러서 깽판 한번 쳐볼까? 뭐이 어드래? 지금 당장 형사소송법 펼쳐서 수사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그 사투리 좀 고치지? 김일성이네. 이에 열받은 박처원은 급하게 남영동을 나서는데요. 사실 최환 검사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전화해 불러낸 것이었어요. 최환 검사는 박처원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검명령서를 내미는데요. 박처원은 부검명령서를 찢어버립니다. 최환 검사는 부검은 가능할지 몰라도 자기 직위는 박처원과 그 등 뒤의 권력에 의해 박탈당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앞으로 소주 먹고 살지 뭐 라면서 애용하던 히플러스크를 쿨하게 버리고 떠나갑니다. 결국 국과수 황적준 박사에 의해 박종철의 부검이 실시되고요. 박종철의 삼촌인 박월길이 다른 가족들 대신 부검을 참관합니다. 오현상 교수는 화장실로 향하고요. 화장실에 숨어있던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는 오현상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다행히 공안경찰은 화장실까지 따라와 감시하진 않았고 오현상 교수는 밖에 있는 경찰관이 듣지 못하도록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본 것을 윤상삼 기자에게 말해줍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했고 젖어있는 시체 내부의 폐에선 수포음이 들렸다는 증언은 곧 물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한편 박월길은 부검이와 부검 담당 검사의 대화를 듣고 조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박월길은 한양대병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한테 경찰이 죽였습니다. 쇼크사 아니고 경찰이 죽였습니다. 라고 있는 힘껏 외쳤고 경찰들은 그를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미 오현상 교수의 증언을 확보한 윤상삼 기자는 물고문이 있었죠. 라고 캐묻다가 공안경찰 조한경한테 얻어맞고 팔을 다치는 변을 당합니다. 윤상삼 기자는 동아일보 본사로 돌아와 이 사실을 기사로 내보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이를 들은 편집국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목! 내일부터 고문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한 기자가 사내 칠판에 적혀있는 서울대생 사망 절대 보도 금지라는 보도 지침을 가리킵니다. 씨발 까고 있네 씨.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 지침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네! 이렇게 편집국장은 보도 지침을 적어놓은 칠판을 지우개로 싹 다 지워버리면서 일갈합니다. 이후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황적준 박사를 부르고 황 박사가 물고문 중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부검 소견을 말하자 강민창은 청와대 로고가 박힌 돈봉투를 쥐어주며 쇼크사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황적준 박사는 끝내 그 제안을 거절하고요. 강민창은 나가는 황 박사의 뒤에 대고 부검 결과서에 진실을 써도 발표는 쇼크사로 할 것이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다음날 아침 치안본부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며 결국 쇼크사로 발표됩니다. 박종철의 시신은 화장터에서 화장되고요. 박종철의 형인 박종부는 남동생의 유해를 뿌리고 그 뒤에서 아들의 사진을 들고 보고 있던 박정기는 얼어붙은 강 위에 들러붙는 아들의 유해를 봅니다. 철아. 와, 못 가고 이러고 있노. 내 새끼 왜 못 가노. 철아. 잘 가 그래 철아.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철아. 이렇게 박종부는 서럽게 울부짖으며 강가로 걸어 들어가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이후 윤상삼 기자는 최환 검사를 만나러 서울지검으로 찾아오는데 정문에서 제지당하고요. 짐을 싸고 있던 최환 검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처럼 족보도 없어서 아무나 물어뜯는 똥개 한 마리 추가요 라고 말하고 검사실을 나갑니다. 이후 최환 검사는 자기한테 따라붙는 윤 기자한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외면하고 이에 화가 난 윤 기자는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일갈하지만 최환 검사는 그래 군인들 똥꼬 좀 핥아주고 출세하련다 라면서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최환 검사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일부러 남겨놓은 서류 상자가 그대로 있었고요. 상자 맨 위에 놓인 부검 결과서를 발견한 윤 기자는 급히 품속에 이를 숨긴 후 동아일보 본사로 향합니다. 치안본부에서는 박종철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지만 이 부검 결과서에는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라고 제대로 쓰여 있었어요. 고문이 있었다는 증거이면서 치안본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증거인 셈이죠. 최환 검사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요. 받아쓰기나 잘해 이 새끼야. 기자들이 그동안엔 독재 정권이 원하는 조작된 내용을 기사로 받았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내용을 받았으라고 얘기하죠. 물고문으로 서울대생 사망이라는 동아일보 기사를 본 박청원은 분노해서 신문을 집어던지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박종철을 고문했던 조한경과 강진규 등의 공안경찰이 원래는 박청원의 비호 아래 감사과의 조사를 받는 정도로 끝났어야 했지만 일이 잘못되어 신길동 특수수사 2대 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박청원도 조한경과 강진규 등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는 없었고요. 박청원은 며칠 지나면 고문치사를 과실치사로 바꿔주겠다. 잠시만 감옥에 있으라고 달래는데요. 불안감과 함께 지들 딴엔 억울함에 사로잡힌 조한경과 강진규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흔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고래고래 부르거나 밤새 질질 짜는 등의 추태를 부립니다. 그들의 소란을 묵묵하게 듣고 있던 교도관 한병용은 같은 교도소에 있던 동아일보 해직 기자 이부영한테 그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이란 걸 알려줍니다. 한병용은 이부영과 절에 숨어있는 제야 인사 김정남을 연결하는 속칭 비둘기였죠. 여기는 전남 목포시에 있는 연희네 슈퍼고요. 연세대 87학번 신입생이 된 연희의 집과 연희의 엄마가 운영하는 슈퍼로 촬영된 곳이에요. 목포의 유달산 꼭대기에 남산타워 CG를 입혀서 서울 남산 아래 언덕배기에 있는 집으로 나왔죠. 퇴근 후 귀가한 병용은 조카 연희한테 대학 합격 선물이라며 마이마이를 건네줍니다. 역시 삼촌밖에 없덩. 연희가 마이마이를 받고 엄청 좋아하는데요. 병용은 그 다음엔 이부영의 메시지가 담긴 TV 가이드 잡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운을 뗍니다. 그러자 연희의 얼굴은 구겨지면서 또 그 아저씨 만나라고? 라며 질색합니다. 병용은 자기는 생긴 게 험악해서 길을 지날 때마다 검문에 걸린다며 계속 사정을 하고 연희가 들어주지 않자 마이마이를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연희가 이를 막으면서 결국 해주겠다고 합니다. 연희는 거리를 걷다가 어느 사찰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절인 해운정사입니다. 연희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대화를 나누던 김정남을 만나 삼촌이 말한 잡지를 대신 전해줍니다. 삼촌이 기다리는 소식 못 드려서 죄송하대요. 불공들일 목장은 아니고. 아, 신부님이 수괴?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이때 연희는 절에 있는 신부를 보고 불교식 합장 인사를 하면서 떠납니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만두란 소리를 빙 돌려서 얘기한 것이었죠. 한편 동아일보 신문기사의 여파로 전국에 각종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1987년 3월 3일 미도파 백화점이 있던 명동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연희는 친구 정미와 2대2 미팅을 하기 위해서 한껏 멋을 내고 나왔는데요. 연희는 시끄러운 시위 현장을 보자 기분이 나빠져서 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리엔 최루탄이 난사되었고 그와 동시에 무장깡패 백골단이 튀어나와서 시민들한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정미랑 떨어져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연희도 백골단원한테 머리채가 잡혀서 끌려가려던 때 어디선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튀어나와서 백골단원을 밀쳐내고 연희를 데리고 샛길 사이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성격하는 연희는 도망치다 말고 뒤돌아서 쓰러진 백골단의 머리를 발로 밟아대는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근처에 신발 가게를 하던 한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자기 가게 안으로 피신시켰고요. 백골단원들이 달려오자 재빨리 셔터를 내립니다. 장사 안 해요. 장사 안 한다고요. 장사 안 해 이 개새끼들아. 샷다 마우스. 연희는 최루탄을 맞은 얼굴을 비벼대면서 시위 때문에 미팅 약속이 날아간 걸 속상해합니다.
첫 미팅인데. 아이씨, 뭐하고 지랄이야, 씨. 그거 손으로 닦으면 더 따가워요. 세수하세요. 이때 청년이 복면을 벗자 나온 강동원의 얼굴에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한참 후 가게 앞이 잠잠해지자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희는 남자한테 신발 한 쪽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남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 꼴로 나가면 잡혀간다면서 새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며 원래 8,000원짜리인데 5,000원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돈이 없다면서 난감해하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연희가 돈을 내줍니다. 자신을 구해준 보답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연희의 얼굴을 본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리고요. 어리둥절해하던 연희는 곧 가게 안의 거울을 보는데 최루탄과 추격전 때문에 화장이 번지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서 몰골이 엉망이라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연희는 아까 숨어있던 방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연희는 등교하다가 연대 정문 앞에서 검문하던 전투경찰들한테 운동권으로 의심받아서 학번을 대야 했고 정미한테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정미나 다른 여학생들이 청순하고 교양 있어 보인다면서 죄의 팔짱에 전공서적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들 가슴을 책으로 가리고 지랄이야?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연희는 교내에서 만화 동아리를 홍보하고 있는 잘생긴 남학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남학생을 보기 전 그래봤자 운동권이라고 시큰둥해하던 정민은 그 남학생을 보고는 저 정도 얼굴이면 간첩이라도 사귀겠다며 감탄합니다. 연희는 정미한테 이끌려서 만화사랑 동아리의 상영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된 연희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상영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잘생긴 남학생은 연희를 따라 나와 달래보는데 연희는 절규하면서 일어나 가버립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병용은 연희한테 대신 잡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연희는 노조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죽었던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외삼촌과 갈등합니다. 그간 연희는 단순히 귀찮아했던 것이 아니라 아빠를 잃은 아픈 기억 때문에 그간 민주화 운동에 회의적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연희네 집에 공안경찰이 들이닥쳐 병용을 체포해가고 병용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물고문에 전기고문을 당합니다. 외삼촌이 끌려간 후 연희는 침울한 상태로 일상을 보내는데요. 그 잘생긴 남학생이 연희네 슈퍼로 찾아옵니다. 그는 너를 포섭하러 왔다면서 웃더니 정미도 이미 가입했다면서 연희에게도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그날 같은 거 안 와요. 꿈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영화 1987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에 딱히 주인공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인물 한 명 한 명의 날갯짓이 거대한 민주화의 파도를 만들어낸 6월 민주항쟁을 제대로 다룬 영화였어요. 희망은 작은 고리들의 연쇄에 있다 라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한 줄 평이 굉장히 와닿네요. 이 영화의 제작 당시 이한열 역을 맡은 배우 강동원의 외증조부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온 친일파로 밝혀지면서 친일파 후손이 민주열사로 출연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이한열 기념사업회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강동원이 1987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요. 이한열의 어머니인 배은심님은 인터뷰에서 처음엔 고민했지만 외증조부가 친일파였던 걸 연좌제로 매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본인이 성실하게 잘 살아왔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 그는 이제 나의 또 다른 아들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강동원 배우는 이한열 묘소와 이한열 기념관을 수차례 들르면서 본인의 배역에 다가가고자 노력했고 배은심 여사의 댁에 수시로 들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동원이 2019년 1월에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2억 원을 익명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배은심 여사가 돌아가시고 2022년 1월 9일 강동원이 그녀의 빈소에 조문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대중이 친일파의 후손한테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매국노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조상의 악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라 강동원의 노력으로 이런 논란은 거의 없어졌죠. 여기까지 영화 1987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멋진 한국 드라마 작품 이야기 들려드리고 촬영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